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서부터 역사 속 오늘과 오늘의 주요 뉴스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급한 회의를 관계로 이제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7일 여러 가지 과거 역사로부터 일들이 있었습니다. 668년 오늘 12월 17일 날 고구려가 멸망했네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제5차 개헌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죠. 이 5차 헌법 개헌안은 잘 아시겠지만 1961년도에 5.16 혁명으로 인해서 민의원, 참의원,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켜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킨 상황에서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에 착수한 내용입니다. 5차 헌법 개헌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취했죠. 그전에는 저희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아주 강화시킨 제도였죠. 당시에 보면은 이 개헌안에 국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의회에서 개헌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행했었는데 처음으로 국민투표제를 했는데 득표율 85%. 요새 상황을 보면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득표율입니다. 찬성률 79%는 압도적인 수치로 통과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의 어떤 독재 정치가 이어지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사후 평가는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내용도 있고 독재를 정치라는 여러 가지 어떤 후대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독재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아무리 국민들이 다수의 표를 주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로 나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야당을 핍박하고 그 어떤 소통도 없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과도 사실 어떤 면 본다면은 인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963년도에 제3공화국이 탄생하고요. 새 헌법이 발효돼서 박정희 당시에 의장이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박정희 의장이 제5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외에 5대, 6대, 7대 대통령 선거에 됐고요. 3선 개헌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어집니다. 제3공화국의 내용을 좀 보면요.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의 내용이 삭제됐던 게 특이한 내용이고요. 박정희를 유시한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4.19 혁명과 5.16의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당시의 야권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 야권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있던 민정당, 허정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던 신정당, 이범석 전 총리가 이끌던 민주당, 박수천 전 의원이 이끌던 민주당, 김재춘 전 중정부장이 이끌던 자유민주당으로 분열돼서
야권 통합은 실패해서 야권 단일화 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고요. 지금의 평가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투표를 대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지만 당시에 국가의 건국 이념도 정당성도 마음대로 바꿨고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독재의 길에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야당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현재 독재의 정치를 이어간다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또 1992년도 12월 7일 날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14대 대선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의 3파전으로 격돌되었는데 14대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를 193만 표 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는데 사실은 군 출신 대통령이었는데 제대로 된 민정 이양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길을 들여서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구조적 모습을 일시에 쇄신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에 회산했고요. 구태타의 가능성을 없앴고요.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특히나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고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산부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연이어 재산을 공개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특별 담화문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서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초석을 했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해체해서 완전 철거를 시켰습니다. 또 1995년도 12월 17일 날 산악인 허용호 씨께서 잘 아시는 남북대륙 최고봉이 메시프에 올라서 세계 최초로 3대 극정과 7대륙 최고봉의 정상에 오릅니다. 지구의 3극점이라 하면은 에베레스트가 있고요. 남극점, 북극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에 올랐던 거죠. 남아메리카의 아콩키쿠아산 6,960m, 북아메리카의 맥킨리산 6,194m,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5,895m, 오세아니아의 칼즈스텐즈산 4,884m, 유럽의 엘브루즈산 5,642m,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즈 메시프산 5,140m를 등령함으로써 최초로 7대륙 3극점 정상에 이른 위협을 달성합니다. 대한민국 참 위대하시죠? 어몽길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그가 정말 위대한 것은 대원들을 이끌면서 단 한 명의 사망사고, 동상사건이 없었다는 거에서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모든 정부가 이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그로 인한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정말 세심하게 보살펴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상처뿐인 명예라면 애초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원하는 목표에는 근처도 못 가면서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산악인 허용호 씨의 어떤 최고봉 정상에 오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정말 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2월 17일 날 잘 아시는
제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제스민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0년 12월 17일 날 아프리카 튀니지의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이에 항의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죽음이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예멘, 바레인 등 아랍 전역의 민중 봉기로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자스민 혁명이 가져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튀니지 민중은 반정부 시위로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민중들이 반정부 투쟁은 2011년에 걸쳐 국내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군부가 중립을 지킴에 따라 24년간 계속된 독재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제스민이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이기 때문에 제스민 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이 민주화 운동은 튀니지에 머무르지 않고 이집트, 리비아 등 다른 아랍 국가에도 확대되어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각국에서 장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결부돼 수많은 정변과 정치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제스민 혁명이 훗날 평가받는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독재가 혁명의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정말 상인들이 이게 원인이었죠. 그 당시에도 상인들이 무너지고 폐업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정부는 외면했던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게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마 쉽지 않은 소요 사태였죠. 사실 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급한 상인들이었는데 대부분의 이 아랍권에서 상인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결국 자스민 혁명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권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대변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서만 하는 거.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2010년도에 영화 아바타가 국내 개봉돼서 그 당시에 1362만 명 최대 관람 기록도 내용도 있네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2011년도에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사망했던 사건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가 몇 개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언제 뭐가 올지 몰라. 코백스 백신 1000만 명 확보 실상. 정부 코백스 공동 구매로 전체 물량의 22.4%라 그랬는데, 아스트라 사노피는 FDA 사용 승인 기약 없고, 화이자는 주요국 입도섬유로 물량 확보 깜깜. 그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신이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좀 쉽지 않다. 오늘 국민들이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정 제품을 지금 말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에서.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지금 뭐 거리두기 확산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데 빨리 백신이 지금 도입이 돼서 코로나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 없이 도입 시기만 앞당기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근데 국내에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급증나는 상황에서 이건 정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3억 개를 이미 도입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도스, 미국도 1억 도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입도선매를 한 상태죠. 백신을. 대한민국은 지금 백신 도입이 지금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 구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지금 1,000명이 넘는데 3단계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미 2.5단계 올렸더니만 서울 지역만 소상공인의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어제 16일 날 국회 앞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분들이 뭐 삭발 시위도 했었죠. 최소한 9시까지라도 문을 열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죽지 못해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폭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고요. 울산, 부산, 경기도도 70% 지난해 70%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식당, 카페 같은 음식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10월 10일에 지난해 매출의 80%까지 매출을 회복했다가 지난주 다시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빨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그저께 지금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 시에 임대료를 임대료를 지금 멈춤 법이라는 게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좀 건물주와 지금 소상공인 간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착한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임대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해외 사례를 좀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긴급 상업용 임대 지원 정책을 통해서 매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소 75%를 감면하게 해주고 임대료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세 달 연속으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할 경우 법인은 최대 600만 원, 은하 돈으로 6,340만 원, 개인 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 약 3,170만 원 안에서 신청 직전 6차치까지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될 얘기인데, 이게 정부는 손을 놓고 건물주와 이게 소상공인 간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가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물주에서도 좀 어려운 건물주들도 있고 사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냥 손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된 징계 문제가 뭐 온 일면에 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참 이상한 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정직 2개월 나오면 이게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라 그래서 뭐 행정법원에서 어떤 윤석열 총장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무봉기 결정을 판결을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월성 1호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울산 선거에 관련된 선거 개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이제 공수처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공수처 관련된 부분을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은 권력을 향한 수사도 사실은 피해갈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직무를 2개월만 정지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런 오해를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난리치고 쥐어짠 게 겨우 정지 2개월이라는 소리까지 들고요. 또 대통령은 즉시 사형 결재하고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은 또 사표를 냈습니다. 정직 2개월 결정으로 나라를 그렇게 혼란을 빠뜨리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 공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작업이 일단된 것을 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과거 역사를 좀 브리핑해드렸고요. 사실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오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짧게 오늘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를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과거 역사 오늘의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